여러분들은 경매에 왜 관심을 가지고 왜 시작하려고 하시나요? 대부분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답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방법은 많고 여러 가지인데 왜 하필 경매로 돈을 벌려고 하시나요? 스스로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고 과연 내가 정말 경매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정말 벌 수 있다고 다짐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매 투자를 위한 필수 요소는 투자 마인드, 두려움 극복, 물건 조사 능력, 부동산 보는 눈 이렇게 4가지입니다. 이 순서는 제가 교육을 해본 결과 가장 중요한 순서이기도 하고 가장 어려운 순서이기도 합니다. 물건 조사 능력은 대표적으로 권리 분석이나 시세 조사인데 이것은 배우고 연습하면 누구나 익숙해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보는 눈도 많은 물건을 보고 실전 경험을 쌓다 보면 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 자연스럽게 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투자 마인드와 두려움을 극복하는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외부에서 도와줄 수는 있어도 스스로 깨우쳐야 하는 문제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보수적인 마인드나 편협적인 생각, 그리고 쌓여왔던 편견들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인드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경매 공부를 다 배우고 나서 입찰가도 정해놓은 뒤 막상 하루 전이나 법원에 가서도 입찰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렵고 투자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보고 듣고 생각만 하고 공부만 해서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실천과 실행을 통해서만 무엇인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을 보더라도 저명한 경제학자나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아닙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몸소 체험하고 느낀 강남 아줌마들이 오히려 부동산으로 큰 자산을 일구었습니다. 이것은 경매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의 대부분은 근로자입니다. 돈을 위해 일을 해야 하고 수입의 90% 이상이 근로소득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원하고 꿈꾸는 포지션은 대부분 자본가입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 나를 위해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수입의 90% 이상이 금융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나머지 10% 미만 정도가 근로소득이 되게끔 말이죠. 그럼 이런 자본가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는 무엇일까요? 근로소득, 은행 예적금, P2P, 펀드, 채권, 주식, 부동산 등 이 다양한 도구들 중에서 부동산 경매도 이 중의 하나입니다. 부동산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 자본가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크게 2가지입니다. 월세 수익과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럼 시세 차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다들 아시다시피 부동산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입니다. 일단 먼저 싸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 매매, 급매, 보다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경매입니다. 부동산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매매 방법이 경매입니다. 부동산을 애초에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면 산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이 굳이 오르지 않아도 싸게 샀기 때문에 현재 시세대로만 팔아도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임대 수익도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은 상가나 주택에 투자를 해놓고 공실 걱정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경매로 받은 물건은 주변 시세보다 싸게 내놓으면 월세나 전세도 잘 나갑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싸게 샀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서 경매 시장은 유일하게 매수자가 갑이고 매도자가 을의 위치에 있습니다. 실제로 경매를 통한 매매이기 때문에 매수자 우위나 매도자 우위를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부자가 되려는 마인드로 하나만 입찰해서 낙찰 후 수익을 얻는 경험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도 돈을 버는구나 싶을 겁니다. 저는 처음에 6천만원 정도 투자금으로 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매월 150만원의 임대 수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2억에서 3억 정도의 투자금으로 매월 500만원, 나아가 매월 1000만원 이상의 월세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투자금을 모으고 불려서 매월 월급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10억 이상의 대출과 함께 가야 합니다. 일단 대출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면 경매 투자가 어렵습니다. 대출을 멀리하면 부자가 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로자로 살면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남에게 일을 시켜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대출을 직원 삼아 경매 투자 사업을 하면 근로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경매로는 싸게 살 수 있고 실제로 싸게 잘 산다면 부동산 투자의 모든 문제가 거의 해결됩니다. 매도자가 을의 위치에 있고 분리해야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경매로 넘어온 부동산이고 경매 시작입니다. 경매를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도망치지 말고 실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공부와 실전 경험을 통해서 마인드를 강하게 갖추시기 바랍니다. 투자 마인드, 두려움 극복, 물건 조사 능력, 부동산 보는 눈. 현재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은 과거의 자신이 무수히 저지른 선택의 결과입니다. 본인의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한 판단과 행동의 결과물입니다. 만약 지금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행동과 판단을 했다면 이제부터라도 나의 미래를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부자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부자가 되었을까요? 나도 부자들처럼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요? 먼저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많은 책이나 매체에서 하는 말이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30살, 40살, 50살, 그리고 60, 70, 80살까지도 나의 모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고 싶은지 말입니다. 잘 보이는 책상 앞에 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바탕화면에 아니면 수첩에 적어놓고 항상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돈을 벌려고 굳은 다짐을 해야 하고 돈을 벌수록 따라오는 좋은 점들이 돈을 더 벌어야겠다는 강한 마인드를 갖게 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마음가짐을 굳게 한 뒤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신가요? 직장인은 월급을 받으며 1년 동안 연봉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는 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많이 일하던 조금 일하던 또는 열심히 아니면 대충 일해도 월급은 나옵니다. 직장 생활은 일을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돈이 더 많이 벌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돈을 벌기 위해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많은 일을 할수록 더 많은 돈이 벌어져야 실질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회사를 꾸준히 다녀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회사에 다닐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장 월급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매달 나오는 월급의 유혹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승진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승진을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조금의 월급 상승과 주변에 피하는 상사가 될 뿐이지 않을까요? 지금 잠시 손해를 보더라도 최종적으로 그리고 결과적으로 돈을 버는 것이 훨씬 좋은 선택입니다. 부자들은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잡습니다. 경매 투자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매는 가장 비싸게 입찰표를 작성한 1등만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가격을 높게 쓰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패차를 돌이켜보면 한 푼 아끼려다가 시간과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잡아야 부자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경매를 하다 보면 경매로 부동산을 사는데 제값을 다 주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경매로 집을 사면 대출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흔히 알고 있는 갭 투자가 월세 갭 투자로 가능해집니다. 대출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하며 최대한 갚지 않으려 합니다. 그 대출을 이용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실행이 없으면 제로 수익입니다. 부자들은 어떻게든 플러스 수익을 만들고자 합니다. 경매는 일단 경쟁을 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경매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남들과 달라야 합니다. 남들이 사고 싶지 않은 물건을 보고 조사해서 돈이 되는 물건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시세보다는 낮게, 하지만 이등보다는 높게 써서 어느 정도 수익에 만족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 사람 눈에 보기 좋지 않은 물건이라도 돈만 된다면,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입찰해서 낙찰 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런 물건들이 경쟁자가 적어서 낙찰받을 확률도 높고 실제 남들이 좋아하지 않고 외면할수록 돈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싸게 샀고 현재 시세보다 몇 천만 원 저렴하게 구입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1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벌려고 하는 것이 빠를까요? 아니면 1억을 투자해서 3,300만 원을 버는 것이 빠를까요? 후자가 빠를 것입니다. 이렇게 3번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면 1억을 벌게 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매 투자는 마인드를 강하게 가져야 경쟁 시스템에서 이겨 수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경매로 얻은 부동산은 가지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면 바로 오르고 또 사면 오르고 이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부동산이란 것이 원래 주식처럼 등락폭이 빈번하고 크지도 않습니다. 주식처럼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우량 물건을 경매로 싸게 사서 그냥 두고 가져간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집값이 당장 오르지 않아도 월세를 받으면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실제 집값이 올라서 돈 버는 사람들을 보면 기다릴 줄 안 사람들입니다.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서 당장 내일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사두고 잊고 지내다가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투자금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로 1억의 시세 차익보다는 10개가 1천만원 오르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경매는 법률 용어도 나오고 명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골치 아픈 일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은 그냥 쉽게 벌 수 있나요? 이런 일이니까 돈을 버는 것입니다. 골치 아픈 것을 즐기실 수 있어야 합니다. 결과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과정은 마음을 먹어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사고방식을 바꿔야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항상 투자를 생각하고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면 인생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고 최종적으로 돈이 되는지 판단하며 남들이 좋지 않다고 해도 돈만 되면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 후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돈이 되니 골치 아픈 것을 즐기며 경쟁사회에서 이기려면 적은 수익에도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경매 투자를 위해 기존의 사고방식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경매에서 권리 분석은 중요한 필수 요소 중 하나입니다. 낙찰자가 아무 문제 없는 깨끗한 물건을 소유할 수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낙찰 후 잔금 납부를 완료하면 소유권은 온전히 낙찰자에게 넘어오지만 그 외 부동산에 관련된 제3자들의 권리가 모두 지워졌는지 아니면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권리가 지워지지 않았다면 낙찰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워지지 않은 근저당, 살아있는 유치권, 남아있는 임차권 등. 따라서 권리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 것입니다. 이유는 말소 기준 권리 이후의 것들은 모두 지워지기 때문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에는 임의 경매는 근저당, 담보 가등기 등이 있고 강제 경매에는 가압류, 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이 있습니다. 누가 경매를 요청했는지, 왜 경매로 넘어갔는지와 상관없이 경매가 시작되면 가장 빠른 날짜의 권리가 말소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말소 기준 권리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면 되지만 유료 경매 사이트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를 표시해 놓고 있으며 등기부 등본 열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본인이 말소 기준 권리를 체크해야 합니다. 이렇게 등기를 확인하면 말소 기준 권리를 찾을 수 있고 이 권리를 포함한 후순위 권리들은 모두 말소가 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은 등기에 나타나지 않은 채권들입니다. 전월세 임차인들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증금과 관련된 계약은 전 소유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제 새로운 소유자인 낙찰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만나면 대항력을 가지게 합니다.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등기에 적힌 물건 역할을 해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를 하게 되면 생기는데 대항력이 생긴 날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라면 임차권이 살아남습니다. 이 대항력에 따라서 임차인을 상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다면 낙찰과 잔금 납부 후에 아무런 권리 없이 내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이니 나가달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면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전 소유자와 했던 기존 계약대로 계속 사는 방법과 보증금을 받고 그냥 나가는 선택을 임차인은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속 산다고 하면 낙찰자는 기존 계약 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고 계약 종료 시 보증금도 반환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번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고 그냥 나가고자 한다면 임차인은 경매에서 배당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배당 신청으로 보증금을 모두 받는다면 낙찰자와 임차인과의 이해관계는 전부 해결됩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임차인을 깔끔하게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 신청을 하였지만 배당 순서가 느려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모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항력을 가진 경우이기 때문에 이때는 낙찰자가 못 받은 돈을 모두 물어줘야 합니다. 임차인은 이 돈을 받을 때까지 그 부동산을 점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권리 분석의 말소 기준 권리와 대항력이 중요합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 신청 시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배당 순위를 체크해보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경매에서 권리 분석은 낙찰자가 물어줄 돈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권리가 소멸되는가 인수되는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정확히 이해하고 기준을 확실히 알면 권리 분석은 어렵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은 말 그대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크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나뉩니다. 경매투자에서는 임대차보호법을 알면 낙찰자가 돈을 물어줘야 하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전세권과 전세계약의 차이,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및 임차권 등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민법의 전세권이나 임대차 계약의 규정들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면이 있다고 보고 상대적으로 임차인들을 경제적 약자라 하여 임차권의 권리를 현행 민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면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특별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영세상인들의 안정적인 생업종사를 돕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여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에만 해당되며 상가 건물 임차인 중에서도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영세상인만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간략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단 임차인을 보호하고 소액임차인은 더 많이 보호를 해줍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보호하는 임차인의 범위를 정해놓고 해당되는 임차인만 보호를 해줍니다. 이유는 경제적인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해야 더불어 잘 살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입니다. 전세권과 전세계약을 많이 혼동하시는데 그 차이와 어떻게 구별해서 기억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계약을 할 때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전세권 설정도 해야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권은 단순 채권이 아닌 물건으로 계약기간 동안 실제 집주인의 권한을 가지는 막강한 권리입니다. 이런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세를 주는 전전세가 가능하고 내부를 쪼개서 월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세권은 이를 담보로 대출도 가능하며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집주인들은 전세권 설정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권 설정이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실제 전세로 집을 줄 때 세입자분들이 전세권 설정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그렇게 해야 안전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권 설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겨서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우선 변제권을 확보해야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려면 전입신고를 통해서 대항력을 가지면 됩니다. 이렇게 우선 변제권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만 기간에 맞춰 제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잔금을 내고 바로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전입신고의 효력은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고 좋습니다. 만약 전입신고 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근저당 등기가 먼저 된다면 선순위 위치를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하면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얻는 방법은 전세권 설정과 전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은 등기 비용 및 말소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별도 비용이 없으니까요. 따라서 두 가지 모두 같은 효과를 보는데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전세권 설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권 설정이 더 안전하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전세 계약은 임대차 계약의 한 형태이고 전세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등장하면서 권리가 상향 조정된 하나의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고 낙찰가의 최대 2분의 1 금액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대항력은 전입신고 플러스 점유를 만족해야 하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를 하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면 점유를 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경매 투자를 위한 필수 요소를 알고 권리 분석과 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배당 순서 등을 공부한 뒤에는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마음에 들고 수익을 줄 수 있는 물건을 골랐다면 입찰 전에 반드시 시세 조사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현재 정확한 가격을 알아야 입찰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직접 가서 확인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과일을 사기 위해서 과일 가게에 가면 가게마다 값이 모두 다릅니다. 또한 같은 물건이라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살펴보면 최저가에서부터 최고가까지 가격이 모두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인 시세조사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사람마다 부동산 시세를 다르게 말하고 심지어 중개사도 사람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세조사를 정확하게 하려면 여러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100명에게 물어보고 그 가격의 평균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시세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시세는 의미가 없고 현재 가격, 즉 최신 시세 정보가 경매를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은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 인터넷을 이용하면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대상이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빌라나 상가 등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따라서 국토부 실거래가보다는 투자하고자 하는 물건 근방의 부동산 중개사에게 물어보는 것이 제일 확실하고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개사들을 통해서 그 물건이 거래가 되어 왔고 지금도 거래 중이고 앞으로도 거래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직접 모든 부동산에 방문하면 시간 낭비, 차비 낭비 등으로 애만 먹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사에게 전화를 이용해서 시세를 알아내면 됩니다. 자세하고 체계적인 노하우는 경매 실전 교육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인지 물어볼 때는 어떻게 질문을 하는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질문에 따라 답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산다고 물어보면 비싸게 부르고 판다고 문의하면 싸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중개사가 중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미리 가격을 조정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중간 가격에 맞춰서 매수자와 매도자 양쪽을 모두 만족시켜서 중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수할 것이라고만 통화를 하면 높은 시세와 과도한 호재만 듣고 시세 파악을 부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부동산을 매도할 것이라고도 물어보고 매도 시 가격도 파악을 해야 정확한 시세 파악이 가능합니다. 시세조사 통화를 할 때 주의할 점을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층, 향, 방 개수 등을 정확하게 물어보고 매매가, 전세가, 월세 가격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가 많을수록 정확한 시세를 알 수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알맞은 입찰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현장 조사는 언제 가야 하는 것일까요? 현장 조사는 시세 조사를 모두 마친 후에 시세를 파악하고 가는 것입니다. 시세 조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굳이 현장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경매 물건의 수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매 투자를 하려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현장 조사는 사전에 조사한 시세를 간단하게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물어줄 돈이나 발생할 비용을 체크하는 단계입니다. 현장 조사는 말 그대로 현장을 직접 보고 오는 것입니다. 입찰하려는 물건의 내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당연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 안되면 옆집이나 이웃의 비슷한 물건의 내부라도 보고 와야 합니다. 현장에 가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조사하는가에 따라서 임차인의 성향과 정보 및 경쟁자 수 그리고 수리비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처음에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낯설고 시작이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보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한 번 해보면 자신감이 붙고 2번 해보면 익숙해지고 3번 해보면 별것 아니라는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경매 투자는 실전을 통해서 알아가고 배우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어느 정도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면 이제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경매에서 낙찰을 받으면 이제 대출을 활용한 잔금납부와 명도를 해야 합니다. 명도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뜻은 토지나 건물 또는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명도라는 말 대신 인도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인도 명령 신청을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러나 경매하는 사람들은 명도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부동산 경매 실전 투자 관점에서 명도를 정의하면 명도란 내 집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고 내 집을 되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에 비춰 명도는 당당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집의 무단 점유자에게 비워달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경매 진행 단계에서 실전이 중요하듯 명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에 대해 공부하고 많은 책을 읽는다고 해서 쉽게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듯이 무엇이든 부딪혀서 실제 경험해 보아야 자신감도 생기고 스스로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겪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에게서 나온 험상궂은 사람들이나 조폭 등의 이야기는 거짓 소문이고 뉴스에 나올까 말까 하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명도를 하는 방식은 개인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부분 대화로 잘 풀어나가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명도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비용을 지불하고 명도를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높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점유자와 빠른 명도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져다 줍니다. 강제집행으로 처리하면 500만원의 비용이 들고 점유자가 명도비로 200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당연히 200만원을 주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강제집행 비용이 200만원이고 점유자가 500만원을 요구한다면 그냥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따라서 명도비의 기준은 강제집행 비용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명도의 첫 만남부터 이 신뢰를 쌓기는 어렵겠지만 신뢰라는 것은 쌓아놓으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상대방을 향한 배려의 마음, 따뜻한 시선, 귀 기울이는 태도, 이런 작은 것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작은 신뢰를 쌓아가면서 본격적인 명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뉴스에서 경매 명도 관련해서 채무자가 낙찰자를 찌르는 등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사건의 전말을 모두 알지는 못하지만 서로 간의 감정 싸움이 이런 큰 일로 번지게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경우는 명도를 그냥 법적인 절차대로 따르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케이스는 뉴스에 나올 만한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 사망 소식을 듣지만 우리는 고속도로를 이용합니다. 몇 없는 경우가 일반화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낙찰자가 마음을 열고 대화로 다가갔지만 귀를 닫고 이상한 태도를 보이는 점유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깔끔합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본격적인 명도의 시작은 법적으로 명도를 처리했을 때 비용을 기준으로 잡고 대화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인도 명령 신청을 하면 결정까지 1개월 그리고 강제 집행까지 또 1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잔금 치르면서 바로 인도 명령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법적 절차대로 해도 2달 안에 끝이 납니다. 강제 집행 비용은 전용 면적당 10만원으로 잡으면 무리가 없습니다. 명도 대상자를 만나서 명도를 하다 보면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명도가 쉽게 또는 어렵게 끝이 납니다. 일반적으로 어려운 유형의 점유자들은 먼저 낙찰자가 스스로 마인드를 다 잡고 만나러 가야 합니다. 월세를 몇 달째 내지 않고 있는 세입자라 생각하고 저 자세보다는 고 자세로 만나 기선제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유형의 점유자들은 그냥 나간다고 하지 않으니 애초에 쉽게 끝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기산제압이라고 해서 점유자를 궁지에 몰리게 하면 안 됩니다. 집을 비워달라는 것이 정당한 절차임을 인지시켜주는 것입니다. 부동산 파손, 폭행, 강제집행 비용과 스트레스 등으로 낙찰자가 경제적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경매 투자를 기피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명도를 어떻게 해서 부동산을 인도받는 방법의 고민은 낙찰 후에 생각해도 시간적으로 충분합니다. 따라서 명도의 적법성과 특징을 알아두고 사람을 상대하는 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명도를 하기 위해서는 입찰을 해야 하고 낙찰까지 받아야 합니다. 행동과 실천이 있어야 명도도 해볼 수 있습니다.